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생생법률쇼에서 정치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최요한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사평론가 최요한입니다. 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사실상 이제 지난주에 좀 막을 내렸다고 봐야 할 것 같고, 이번 주에는 이제 대통령 비서실을 대상으로 한 운영위원회 국감만 남은 상태인데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평가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평가가 이쪽도 옳고 저쪽도 옳다. 네. 이쪽도 나쁘고 이쪽도 나쁘다. 양시양비론을 제일 싫어합니다. 네. 이번 국감은 쏟아지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지금까지 김혜경 여사, 민주당 김혜경 여사를 막다가 이제 문다혜 씨까지 등장시켰으나 국민의힘으로서 막기 역부족이었다. 근데 명태균 관련 이슈가 너무 세서 네. 계속 삐긋삐긋 거렸죠. 네. 중간에 그 국정감사 중간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차담 혹은 독대 이 부분이 네. 오히려 먹혀버린 하여튼 이번 국감은 여러모로 김건희 국감이라 할 만합니다. 네, 김건희 여사의 국감이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코너는 생생 코멘트입니다. 생생 코멘트는 지금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를 주제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이슈, 의미를 다양하게 풀어내는 코너인데요. 정치권에서는 어떤 인상적인 코멘트가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생생 코멘트, 누구의 어떤 말인지 함께 보시죠. 김 여사는 건사인 볼트 타짜. 네, 이 말은 누가 한 걸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한 발언이었습니다. 건사인 볼트 타짜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는 고스톱 붙이면 타짜다. 네, 주식 투자에 있어서 귀재다 뭐 이런 얘기죠. 비꼰 겁니다. 칭찬한 거 아닙니다. 칭찬 아니고요. 네, 야구로 치면 KBO 타율감이고 건사인 볼트는 뭐냐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100m 9.58을 기록을 중인데 김건희 여사가 통정매매라고 해서 7초 만에 매도했으니까 이건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빠르다 건사인 볼트다 라고 비꼬는 말입니다. 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of the wife, by the wife, for the wife 정권이다. 그러니까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많이 합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본질은 권오수 전 회장이 주가 조작 세력과 결탁을 해서 시세 조정을 하면서 초기 투자자였던 김 여사 등의 계좌 자금을 활용한 것이다. 이 통정매매 행위를 김 여사가 모른다면 방조 혐의 인정이 불가능하다는 게 판결문 내용인데 네. 김 여사와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주장한 것은 국민들이 오인할 수 있다라고까지 방어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 국민의힘 쪽에서 방어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덜 전달됩니다. 네, 이제 전체 그림이 김 여사가 통정매매를 했다라고 다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덜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즉 거꾸로 얘기하면 김 여사가 통정매매, 그러니까 주가 조작 세력과 결탁을 했다라는 것이 국민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에 보면 한 60%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정청래 위원장이 비꼰 겁니다. 건사인 볼트니 타짜니 하면서요. 네. 근데 이제 뭐 민주당이 국정감사 시작하기 전부터도 뭐 김건희 여사 국감 그러니까 가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었는데, 근데 막상 열어봤더니 뭐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또 평가도 있거든요. 그렇게 평가하는 데도 있고요. 네. 또 다른 평가는 정말 그 보슬비에
옷 젖는다고. 아, 그러니까 아주 작게 내리는 비인데 뭐 이 정도 우산 안 써도 그냥 나도 흠뻑 젖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평가하는 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번 국감이 들어가기 전에 국민의힘 쪽에서 긴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국감이라는 것이 네. 원래 그 여당은 방어하고 야당은 공격하고 그래서 전체 판이 야당한테 유리한 판이에요. 네네. 예, 공격하는 사람이 쉽지 방어하는 것보다. 그런데 이 상황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슈가 계속 툭툭 튀어나오다 보니까 여당으로서는 방어하기가 굉장히 버거운 거죠. 특히 명태균 씨 관련돼서 계속 이슈가 터져 나오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어하기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야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이것도 건드려도 되고 저것도 건드려도 되고 다 건드리다 보니까 다 김 여사로 모이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 입장에서는 방어하기 짜증나고 그리고 민당 입장에서는 공격하기 너무 쉽고 이런 것들이 계속 그 반복이 됐습니다. 물론 지금 이번에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재명 국감으로 만들겠다라면서 방탄 네네. 뭐 논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화력에서 일방적으로 밀렸어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본인을 비롯해서 관련자 104명이 국회로 이제 그 출두 그 소환장 보냈고요. 네네. 동행명령장. 동행명령장 말고 출두해라. 다른 출두해라. 와서 국감 와서 증언해라. 네네. 라는 104명이고 네. 그리고 여당 측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는 13명이에요. 그러니까 104명 대 13명이면 거의 8대1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화력에서 밀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한국갤럽 조사가 어떻게 나왔냐 하면은 이건 뭐 저기 선거심의 여론조사위원회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가 가장 부정적인 이유로 15%나 꼽고 있고 그 다음 경제민생 물가가 13%라는 거죠. 김건희 리스크가 제일 먼저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감사가 이번에 여당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어하기 급급한 것이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안팎에서 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청래 법사위원장 간에 또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고요. 근데 이제 사실 그 정청래 위원장은 법제사법위원장이고 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네. 사실 이렇게 계급장 떼고 1대1로 만나서 이제 말싸움 하면요. 정청래 위원장이 이겨요. 아, 그래요? 네, 워낙 말을 잘하는 양반이라서 이깁니다. 그런데 네. 이 상황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간단치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라든지 과학기술위원회 최민희 이 위원장이라든지 이 두 사람이 그 야당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맡고 있고 여기서 대단히 화력 집중하는데 도움을 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의원들이 법제사법위를 잘 안 갈라,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제사법위를 잘 안 갈라 그래요. 그리고 과학기술위원회를 잘 안 가려고 합니다. 왜? 정청래와 최민희 두 사람이 너무나 이게 그 확실하게 네. 국민의힘 의원들을 제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 말로 하기도 뭐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상임위 진행 방식을 문제 삼아서 윤리위에 제소를 한다는 겁니다. 네, 이게 윤리위에 제소하는 그 뭐 요건 같은 게 있을까요? 뭐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윤리에 제소하는 것이 사실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다라든지 네. 여기에 대해서 이 뭐랄까 국회의원들이 판단해서 제소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뭐 형식 절차가 아니라 네. 각각의 정치 세력에서 판단해서 제소하는 건데 이게 억울하게 제소당하는 경우도 있죠. 예. 프레임 씌워서 제소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갈래가 있지만 국민 여론이 제일 안 좋으면 제소해서 이렇게 결국은 이제 그 심판을 받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 최민희 의원 그리고 이제 정청래 위원장도 또 이렇게 제소 막 얘기가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이 비까비까해요. 비슷비슷해요. 그러게 이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이야기하기를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전에 저를 도발했을 때 저는 여기서 정청래입니다. 네. 제가 맞받아치니까 한마디도 못하고 찍소리 못했다. 찍소리도 못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찍소리 못했다라고 워드 그대로 네,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번에도 참담한 현실을 앞으로 보게 될 것이라는 현실을 말씀드린다 하면서 법사위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기이한 추 원내대표가 말하는 거 내정 간섭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이하다는 표현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최민희 의원이나 아니면 그 정청래 위원장에 대해서 운영 형태가 기이하다. 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맞받아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는 핵심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그 워딩을 잘하는 사람이 정치 잘하게 보입니다. 실제로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말을 잘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왔던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발언까지 조금 첫 생생 코멘트로 살펴봤고요.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실까요? 소수 특정 집단 준동, 집안의 망조. 집안의 망조. 이 굉장히 좀 거친 발언 같은데 누굴까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의 발언이었습니다. 약간 거침없는 느낌이었는데 역시 홍준표 대구시장이었습니다. 소수에 불과한 특정 집단의 간호들이 준동하면 집안에 망조가 든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좀 말 자체도 좀 어려운데 네, 이 특정 집단의 간호들이 준동한다. 이거 뭐 어떤 말인가요? 간호라는 게 집가자에 노비노자를 쓰는 거예요. 네네. 간호 얘기가 정치권에 맨 처음 등장한 건 2022년 8월 달에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가 왜 성산납 의혹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소위 뭐랄까 이렇게 아웃될 때 그때 이준석 전 대표가 맨 처음 썼던 겁니다. 물론 그거는 이제 이전 있던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네. 8월 5일날 2022년 8월 5일날 윤핵관의 핵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3명의 후보를 밀었던 삼성 간호 아닌가? 3명의 주인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삼성, 성이 3개가 가지고 있는 노비, 즉 중국의 3대 소설인 나관중의 삼국지연의에 여포를 비난할 때 썼던 표현이에요. 여포가 원래 여씨였는데 아버지 여씨 말고 부친이 죽으니까 정원을 의붓 아버지 섬겨다가 나중에 정원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동탁을 의붓 아버지로 섬겼다가 동탁을 죽입니다. 누가? 여포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여포를 삼성간호라고 했어요. 세 번 자기의 이름 바꾼 네네. 거잖아요. 아버지 따라서. 그 간호라고 했는데 여기에 빗댄 거예요. 그래서 삼성간호라는 게 줏대 없이 주군을 모시러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철새를 해요. 철새. 정치 철새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걸 쓴 것을 그대로 홍준표 대표도 그대로 쓴 겁니다. 지난 24일 날 페이스북에다가 우리 정치판에 삼성 간호가 참 많다 라면서 친한동훈계 의원들을 비판을 했죠. 그러면서 그런 소수 특정 집단이 운동하면 집안이 망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친한동훈계가 언제 생겼습니까? 얼마 생긴지 않았거든요. 그전에는 어디에 있었어요? 박근혜 정권 뭐 이렇게 있다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있다가 이렇게 넘어온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아마도 홍준표 대구시장이 배현진 의원을 겨냥해서 비판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윤석열계에서 친한동훈계로 넘어간 대표적인 케이스가 배현진 의원이라고 불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누구를 겨냥한 건지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나요? 여기에서 여기서는 인물들이 누구일 것 같다. 인물을 정확하게 캐치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네네네. 대체로 친한계 의원들 내 친한계파를 비판을 하는데 이 삼성 간호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러면서 레민 같은 간호들이 설치면 또 27일 날 썼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지금 박근혜 정권에서 정권인데 일을 하다가 그다음 윤석열 정권에 와서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거기에도 힘을 쓰다가 이번에 친한동훈계로 넘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저도 친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도 알아요. 그런데 언론에도 대체적으로 그런 의원을 배현진 의원으로, 왜냐하면 배현진 의원은 홍준표 대구시장하고 손잡고 같이 막
선거운동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거론이 대체적으로 되고 그렇게 있다. 이야기가 나온다. 네. 네. 여의도 철새들이 참새들이 그렇게 이야기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홍준표 시장이 이제 그 자신의 SNS에다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주말에 잇따라 이제 자신의 심경을 좀 밝혔는데 여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좀 향한 듯한 발언도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정치를 오래 하다 보니까 관록이 있다 보니까 멋있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근데 그 멋있는 표현이 네. 현재 그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나 국민들이 알아듣게 써야 되는데 이게 그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이 시기가 뭐 김대중, 김영삼 뭐 이 시기면 좀 먹힐 수 있을런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배롱나무 붉은 꽃이 지면서 우리들 꿈도 시들어갑니다. 백날의 꿈에 불과한 그 꽃 피우려 찬란한 봄날을 그렇게 분주히 보내셨나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뭔가 좀 돌이켜 보는 듯한 네, 그런 그렇죠. 느낌인데요. 그러면서 또 얘기가 모래는 움켜쥐면 쥘수록 더 빨리 빠져나갑니다. 공술의 공수거라고 했습니다. 무욕이 대욕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해석해 보세요. 무욕이 대욕이다. 네. 뭔가 굉장히 지금 철학적인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렇죠. 네. 지금 이제 홍준표 그러니까 그 네. 대구시장은 대구시장. 네. 지금 현재의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요 이야기들 배롱나무 꽃부터 과거 회상해 보니까 와 저거 하려고 우리가 그 고생했나 막 이런 얘기 네. 그리고 무욕이 대욕이다까지 가는 건 뭐냐면은 네. 소탐대실 하지 말란 얘기예요. 아, 네. 작은 걸 지키려다가. 네, 작은 걸 지키려다가 큰 거 놓치지 말아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지금 대체적으로 여론조사가 20%대 초반 또는 어디에서는 어느 지에서는 10%대까지 떨어지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있는데 네. 문제가 무엇이냐고 얘기 안 해요. 알고는 있죠. 정치하는 사람이 이렇게 외둘러서 비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김건희 여사 문제가 있는데 작은 걸 지키려다가 큰 거 놓치지 마라. 정권을 잃는다 이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큰 권력 등의 표현을 추론해 보자면은 보수의 심장인 TK에서조차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끝없이 하락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지 지칭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애들러서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좀 이렇게 관록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으면 좀 더 이게 좀 친절하게 설명할 멋있어 텐데. 보여서 그런 걸까요? 멋있어 보이세요? 아유 뭐 비유를 이제 다양하게 하시니까. 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정치인의 언어는 중졸의 한 4, 50대 여성들이 딱 들어도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단어를 쓰라고 제가 컨설팅 할 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상황은 조금 뭐랄까 이렇게 좀 아는 척한다라든지 네. 찐 척한다라든지 뭐 이런 거 아닌가. 대구시장님이니까 뭐 그렇게 합시다. 생각합시다. 예. 그런데 과연 이걸 이제 그 작은 것을 똑같이 작은 것으로 보는지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예.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대구 경북에서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30% 선이 좀 무너지면서 추락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이게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 한 겁니다. 이게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는데 이게 충격적인 게 대구 경북에서 26% 지지율이 나왔어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 반대로 70몇 %가 70%가 이게 반대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갤럽에서 이렇게 70% 지금 잘못하고 있다가 지금 70 정도로 나왔고 예. 잘하고 있다가 지금 20으로 지금 나온 거죠. 최근. 그렇죠. 네. 이게 평균 내니까 20인데 네. 대구 경북이 지지율이 26%라는 거예요. 네. 울산 TK는 그렇게 나왔고 PK 부산, 울산, 경남은 27%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네. 이 상황이. 근데 서울, 경기는 17%, 18%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죠. 근데 여기서 1위 잘 못하고 있다의 이유의 1위가 바로 그 김건희 여사 문제라는 거예요. 15%고. 네. 근데 지금 60대, 70대 이상 보면요. 잘 못하고 있다가 70대 이상이 되어야
뭐 겨우 이제 그 비등비등한데 네네. 60대까지만 가도 63%대 31%예요. 그리고 이번에 저 40대에서는 6% 잘하고 있다가 6% 나왔다. 이것도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91%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지금 사실 10%대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국정이 마비가 되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대통령이든 뭐든 장관이든 명을 해도 움직이질 않아요. 일을 안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직무수행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정권이 위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홍준표 대구시장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조차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용산 대통령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을 겁니다. 네. 대외적으로 얘기를 못 하고 있어서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무엇보다 보수의 신장이라고 일컬어지는 TK마저도 지금 30% 선이 무너졌으니 이를 어찌란 말이냐라고 하면서 네. 지금 그 방금 말씀드렸던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대표, 한동훈계에 대해서 소수 집단이 준동하면 집안이 망한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소탐 대실하지 마라. 무욕이 뭐 이렇게 얘기를 네, 한 네. 것이죠. 전 평소에 쓰지 않았던 거라서 저도 헷갈립니다. 네, 배롱나무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다음 달 이제 11월 10일이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이제 딱 그 반환점을 도는 시점이더라고요. 그래서 2년 반이 이제 지나가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제 국민과의 소통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어떤 좀 뭐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을까요, 이때? 아니면 뭔가 메시지를 좀 줄 수 있을까요?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낼 만한 메시지가 없을 것 같아요. 냈다라면 벌써 냈죠. 지금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파격적인 조치가 있지 않는 한 별무소득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을 대통령 비서실에서 어디 감히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네. 그거는 이제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김건희 여사 라인이 핵심 라인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한테 직언을 하는 밑에 이제 그 뭐 보좌하는 사람들이 직언을 할 수 없는 분위기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언론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 지금 브레이크 밟고 있는 사람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에요. 브레이크는 김건희 여사가 밟고 있는 걸로 추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도는 이 시점까지 끝없이 추락을 하는데 11월 달에 만약에 제대로 된 조치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10%대까지 떨어져요. 어떤 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상황까지 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니 이 상황에 대해서 비상하게 대책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대통령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직언을 못하니까 언론에서라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저와 비슷한 이제 이 40대 국민들의 6%만 잘하고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게 참 결코 이게 좀 안일하게 충격적이죠. 네, 인식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 상황 인식이 좀 달라질까? 좀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시죠. 정권 교체에 이 한 몸 바쳤다. 오, 야, 이 한 몸 바쳤다. 어떤 분일까요? 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조작 혐의 등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고 절대 조작을 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멘트를 저기 정치 브로커라고 나가게 되면은 네. 이 사람이 이미 뭔가 흑막이 있는 사람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치 브로커 명태균이라고 일컫는 언론도 많지만 네네. 정치 브로커가 아니라 정치 컨설턴트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 네네. 참고로 저는 정치 컨설턴트로 봅니다. 지금 자신은 돈을 받지 않았다. 네. 여론조사 조작하지 않았다. 네. 그리고 정권 교체에 이 한 몸 다 바쳤다. 그리고 건곤일척이라고 운명을 건 싸움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거죠. 네. 그 명태균 씨가 과거 당내 대통령 선거 경선과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 데이터를 조작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항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일단은 미래
한국연구소의 직원이었던 강혜경 씨가 일단 계속 그 국감장에 나와서도 이야기했고 81번의 여론조사를 시행했다라고 네. 이야기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녹취록을 통해서 의심될 만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2% 올려라 네네. 부터 시작해서 홍준표보다 나야 된다 까지 시작해가지고 막 얘기했는데 또 이걸 또 해석을 해요. 보정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였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명태균 씨는 검거일척이라고 적은 만큼 끝까지 몰렸다. 네. 끝까지 몰린 상태에서 소위 얘기해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거기까지 간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이제 또 다른 또 인물이 좀 등장을 했는데 이제 명태균 씨가 진행한 여론조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의뢰인이 경남 마산 지역의 조직폭력배 출신 황모 씨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조직폭력배 출신까지 지금 등장을 했거든요. 아, 이게 무슨 영화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요. 저도 이게 참 이게 영화보다 더 네. 현실이 영화 같아서. 네. 이게 그러니까 이 조직폭력배 황 씨라는 사람은 네. 실제로 확인해 본 결과 조직폭력배가 많습니다. 아. 전과도 많고요. 네네. 실제로 이 사람이 스스로 그런 시인을 해요. 시인을 하고 황 씨는요. 네. 그 창피해서 자기가 어떻게 사회활동을 하냐라고 하면서 자기는 관계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지금 선관위에 여론조사 의뢰인으로 신고했다라는 것은 해당 여론조사 비용도 본인이 지불했다는 의미예요. 네. 근데 확인을 해보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지불한 결과까지 지금 네, 나온 나와 거죠. 있어요. 네. 지금 그 미래한국연구소의 강혜견 씨가 황 씨로부터 여론조사 비용을 법인 계좌를 통해서 받았다라고 네. 시인을 했고요. 지금 실제로 그 여론조사 관련돼서 신고서가 황 씨의 명의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돼요. 여론조사 네. 실시 신고서라고 해서 왼쪽에 성명 황아무개, 생년월일, 주소 이거는 선관위에서 본인을 통해서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실시한 사람을 통해서만 이 신고서가 접수가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자, 윤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를 이 황 씨가 의뢰했는지 또 그 비용을 실제로 누가 지불했는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행법 위반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이게 미공표용 여론조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달됐다면 기부 행위가 돼요. 이거는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이고 네. 당선 후에 공직 인사 또는 정부 예산 등 대가성 명목의 지불이 있었다면 이건 수뢰 후 부정처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양쪽 다 문제가 될 수 양쪽 다 있는. 문제가 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 씨가 실제로 자기가 여론조사를 의뢰했는지 그 비용을 누가 냈는지 이거 밝히는 거는 이 윤석열 정권이 임기가 종료되고 나서 다시 대통령 임기 내에서는 정지가 되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명태균 씨는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여론조사는 공표용 여론조사로 국한된다. 비용 역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공표용 바깥에 내보내지 않는 여론조사는 본인이 직접 미래한국연구소에다가 의뢰한 거지 연구소와 자신은 개인적으로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다른 데서는 실소유주가 명태균 씨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윤 대통령과 관계를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예,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잘못됐다라고 한다면은 그 조직폭력배 황 씨 그리고 선거 그 여론조사를 심사했던 선관위 그리고 한국미래연구소 명태균 이게 다 연결이 되면서 누구 하나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중 하나는 거짓말. 네. 네. 자, 황 씨가 거짓말을 했든지 명태균 씨가 거짓말을 했든지 아니면 강혜경 씨가 거짓말을 했든지 그리고 선관위가 거짓말을 했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 밝혀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밝혀지면 누군가 처벌받게 되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명태균 씨가 이제 나중에 이제 뭐 김건희 여사 등과 나눈 이제 메신저 캡처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 폭로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건곤일척이라고까지 얘기했잖아요. 네. 이게 이제 벼랑 끝에 밀릴 대로 밀렸기 때문에 자기가 한 발을 더 뒤로 빼면은 넘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정치 컨설턴트 또 일각에서 얘기하는 정치 브로커로 정치권의 생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중요한 카드를 쥐고 있다라고 해서 핵심적인 게 200장 있다. 이거 다 까면은 정권 쓰러진다고까지 협박할 정도로 배짱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대통령실에서는 명태균이 어떤 카드를 쥐고 있는지 모르니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명태균이 한마디 하면 대한민국 언론들하고 특히 제일 긴장해서 촉각을 곤두서는 데가 바로 대통령실입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측하기로는 지금까지 권력을 향해서 이렇게 대놓고 협박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거든요. 거의 처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협박 이렇게 했다가는 쥐도새도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네네. 됐으니까 거의 처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카드 때문에라도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폭로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요즘 모든 이슈들을 좀 빨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명태균 관련 이제 그 리스크까지 지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 잠시 후에 뉴스픽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정치 분야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여당 특별감찰관 내홍 격화입니다. 자, 갑자기 이제 특별감찰관 또 임명 문제를 놓고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관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이와 연계해서 또 언급이 되고 있는 게 북한인권재단이더라고요. 이 어떤 맥락인지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려면은 여러 가지를 알아야 돼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흐름도 굉장히 빠르고요. 이 모르는 용어들도 계속 등장을 하잖아요. 특검 뭐 도입한다, 뭐 특별검사가 누군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상설 특검도 이제 알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하다가 이 특별감찰관은 뭐야? 근데 이건 왜 갑자기 북한 인권재단이라 연결이 돼? 참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기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저 같은 평론가입니다. 말씀드릴게요. 설명해 주시죠.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사촌 이내의 친적 그리고 수석비서관 이상의 대통령실 공무원들을 감찰하는 기구예요. 대통령실을 감찰하는. 대통령실을 감찰하는 기구예요. 이게 박근혜 정부 때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도입이 됐어요. 초대. 근데 대통령이 탄핵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그동안 일을 제대로 못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특별감찰관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결국 끝에 가선 탄핵까지 당한 대통령이다 보니까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직무유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탄핵 국면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날, 그 다음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나 윤석열 정부에서 이 특별감찰관을 도입을 했었어야 되는데 도입을 안 했어요. 다른 데 정신 팔렸나 보죠? 문재인 정권 때도 없었고 지금은 이번 이제 정권 때도 없는 겁니다. 자, 특별감찰관 도입 필요성은 계속 거론됐는데 이와 연계된 북한 인권대사, 인권재단 이사 추천. 그러니까 북한 인권재단은 또 왜 연결이 되는 건가요? 이제 북한 인권재단 얘기할게요. 북한 인권재단이라는 것은 북한 인권 증진과 관련한 실태조사, 연구, 정책 개발을 담당하는 조직입니다. 공조직이에요. 이 역시 2016년 북한 인권부가 통과로 설치가 마련됐는데 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거부하는 바람에 아직 공식 출범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네. 특별감찰관,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 쪽입니다. 네. 친윤 쪽은 특별감찰관을 도입을 하려면은 그 민주당과 같이 협상을 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거부하고 있는 뭔가를 그렇죠. 거부하는 뭔가를 내놔라. 특별감찰관 줄게. 이렇게 맞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한 인권제단.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을 해서 김건희 여사를 제어를 할 테니까 당신들이 지금까지 응하지 않던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해라. 이렇게 해서 출범하자. 이 맞바꾸자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추경호 원내대표 친윤 쪽에서 얘기하는 거고 네네. 한동훈 측에서는 네. 상관없다 그거랑. 근데 그렇게 맞바꿀 만한 이게 비중이 있는 이슈인가? 보수 쪽은 싶긴 그렇게 생각해요. 네. 보수 쪽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조금 이따 민주당 반응 얘기해야 되니까 친한동훈 쪽은 이 상황이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무관하게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해서 진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친윤하고 친한하고 서로 싸우는 이유는 네. 민주당이랑 특별감찰관을 가지고 서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 논의할 때 그냥 인정하면 안 되고 북한 인권재단 출범하게 이사 추천해라 라고 딜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수 정당에서 그것이 당의 정체성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지금 얘기해서 그것과 무관하다. 한동훈 대표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북한 인권재단 추천과 무관하게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겠다. 왜냐하면은 이 여당 차원에서 뭔가 움직여서 먼저 선제적으로 문제를 푸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친윤과 친한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게 사실 특검을 계속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을 지금 막 추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완전 다르죠. 갑자기 한동훈 대표가 이 특별감찰관 카드를 꺼낸 데에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친윤계에서 뒤에 엎어버리고 있잖아요. 특검 카드를. 왜냐하면은 특검 카드,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3자 추천 특검입니다. 네네.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걸로 전제해서 특검이 진행되는 것인데 이거를 당대표 출마할 때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를 둔다면서 한동훈 대표가 먼저 제안을 했어요. 네. 근데 이걸 사실 민당이 안 받을 줄 알았거든. 근데 받았어요. 다 받겠다. 네. 네. 고발 사주 다 받겠대.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로서는 자기가 내지른 걸 다 카드를 내보였는데 민당 쪽에서 다 흡수해 버리니까 자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친윤 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극명하게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3자 추천까지 포함해서. 네네. 그래서 당내에서 뭔가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은 특별감찰관이라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특별감찰관 카드를 내놓고 민주당이 협상하려고 하니까 그냥 내놓으면 안 되지. 북한 재단, 인권재단 이사 추천이라도 받아서 우리도 공식적으로 받을 거 출범해야지. 있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 친윤 쪽에서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걸 가지고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싸움박질도 벌어진 거죠. 그렇군요. 지금 이제 의원총회 열어서 이 특별감찰관 도입 찬반 의견 수렴하기로 했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도 뭐 방식이나 시점 뭐 다 지금 조율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웃긴 게 뭐냐면은 문제가 있잖아요. 특별감찰관. 네. 이걸 가지고 논의를 합시다. 의총이 합시다 했더니 의총을 공개로 할 거냐 비공개로 할 거냐 네. 표결을 할 거냐 만장일치로 할 거냐 이거 가지고 싸워요. 네.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진짜 문제는 여기 있는데 네. 더군다나 이 특별감찰관을 하기로 한다 하더라도 네. 민주당에서 응해야 가능한 건데 그걸 내놓기 전에도 이걸 가지고 안 해서 싸우더니 의총하는 걸 가지고 공개할 거냐 비공개할 거냐 해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지금 야당의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현재 당 계파 분포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이게 네네. 정확한 건 아닙니다. 대략 친한 쪽을 20명에서 25명 정도로 보고 네네. 한 친윤 쪽은 30명에서 35명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 지대는 한 어느 정도라고? 나머지죠. 나머지는 108명 중에 양쪽으로 해가지고 한 30명씩 빠져나가 있으면은 나머지가 이제 나오는 거죠. 60명 되고 네네. 나머지가 이렇게 되는 네.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관망파라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파악해 보면은 꼭 이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은 국회의원들은 지역에서 요구를 받아요. 내가 국민의힘 당원인데 도무지 활동을 할 수가 없어. 김건희 여사 때문에. 그러니까 당신이 어떻게 좀 해봐 라면서 지역에서 요구를 받아요. 그럼 아무리 자기가 친윤이라 하더라도 지역에서 올라오는 이 요구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상황은 친한이든 친윤이든 압도적으로 상대를 찍어 누를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표결로 간다? 표결로 가서 어느 한쪽을 이겨버린다라고 한다면 네. 당 쪼개진다는 얘기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아이고. 그러면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랑 이 추경호 원내대표가 중간에서 뭐 중재안 같은 걸 좀 한번 내보자. 뭐 이럴 가능성은 거의 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네. 그 전쟁에서도 네. 상대방이랑 막 총 쏘고 싸우고 죽이고 막 하다가도 잠깐 회담합시다 하면 양쪽에서 누가 나와서 서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러니까 투톱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 빼놓고 국민의힘에서 투톱은 친윤 쪽에 추경호 원내대표이고 친한 쪽에 한동훈 대표다 보니까 둘 쪽에서 서로 이렇게 협의를 하거나 타협하지 않으면 집권 여당이 진짜 우스워져 버립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오늘 뭐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네. 의총이 열렸는지 모르겠는데 들어올 때까지만 의총이 없었거든요. 하여튼 타협을 해야만 하죠. 네.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수요일에 취임 100일을 맞아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좀 친윤계를 향해서 좀 강도 높은 뭐 압박을 좀 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 나오고 있는데 어떤 메시지를 좀 내놓을까요? 친윤계는 이제 대통령실 커버하는 거고 네. 대통령실에 대해서 공격을 하겠죠. 그러니까 제3자 특검법이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소멸이 된 상황이고 특별감찰관 얘기하니까 특별감찰관 가지고 받으십시오라고 하면서 용산 대통령실에 던질 거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요. 네. 또 의료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한 여야 의정 협의체 이거 다시 한번 던질 거고 이거는 한동훈 대표의 자기 치적이기 때문에 던질 거예요. 그 외에 여러 가지 급박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 북한군 참여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네. 긴박한 상황에서 어떤 이슈가 어떻게 툭 튀어나올지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네. 만약에 이제 정말 국민의힘이 그 안에서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뭐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뜻을 모은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게 여야 또 합의 사안이니까 민주당과도 좀 합의를 해야 될 텐데 그렇죠. 민주당은 사실 특별감찰관보다는 특검이잖아요. 아니 원래 맨 처음부터 특검하기로 해놓고서 특검 안 하니까 네네. 지금 정치쇼 중단하고 네. 이제 김건희 특검 찬성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소 권한이 없는 특별감찰관보다는 특검법이 더 적절하다라는 이야기죠. 권한도 확실히 더 많고. 확실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특검이야말로 대안이다라고 이야기를 민주당 쪽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제안을 해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 좀 화답을 했는데 여야의 지금 두 번째 회담이 이제 다음 달 중에서 또 이제 열릴 걸로 좀 지금 보이잖아요.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이 테이블에 또 어떤 의제를 올릴지 이 부분도 사실 좀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 여전히 모든 이슈가 김건희 여사 이슈가 다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아마 이재명 대표가 네. 한동훈 대표에게 네. 좀 용산 대통령실로부터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용기 내시라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검법 받으라는 얘기죠. 그렇게 갑시다라고 계속 압박이 갈 것 같다. 그러면서 용산 대통령실에 대해서 더 한동훈 대표보다 더한 공격을 하게 될 것이다. 네. 그럼 용산 대통령실 2대1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국회랑 싸워야 되는 거죠. 친윤 쪽은 떨어져 나가고. 그렇군요. 다음 달에 참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아서 다음 달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는 북한군 실전 투입 임박, 남북한 대리전 치닫나입니다.
사실 굉장히 좀 안보 불안이 요즘에 좀 거세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제 북한이 파병을 사실상 시인을 했습니다. 파병된 북한군의 실전 투입이 임박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막 이제 군사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병사들 움직임 이런 포착들, 뭐 사진들, 영상들이 자꾸 나오니까 좀 불안하죠. 네네네. 국민들이 불안할 것 같아요. 북한에서 사실상 시인했다라는 것이 김정규 북한 외무성 러시아 담당 부상이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질의응답 과정에서 기사를 통해서 만약 지금 국제 보도계가 떠들고 있는 그런 일이 있다면 가정법을 써요. 아니 그러니까 떠들고 있다면 네, 가정 떠들고 있거든요. 네. 떠들고 있다면 그것은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되는 행동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떠들든 우리는 네, 옳다, 국제법에 정당한 국제법에 네. 부합한 행동을 하고 있다. 그거를 불법적으로 묘사하고 싶어서 그 묘사하고 싶은 세력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뭐냐면은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행동은 항상 국제법에 저촉이 안 되고 법에 맞게 활동하는 것이다. 파병 역시 파병을 인정하지 않지만 있다면 옳은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웃기죠 이거. 참 가정법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런데 이제 외신에서 이제 좀 분석하기로는 이번에 이제 그 파병된 북한 군인들의 전투 역량이 최정예 부대 정도까지는 아닐 수 있다. 이런 또 기사가 나왔는데요. 뭐 시험 삼아서 이렇게 좀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총알바지로 보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총알바지 관련돼서 이야기한 것은 미국의 싱크탱크인 퍼시픽 포럼에서 연구원이 먼저 얘기하다 보니까 네. 보도가 쫙 나온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 북한과 러시아가 현재 굉장히 긴밀하게 같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네. 북한이 만약에 보낸 이제 그 병력의 자원의 퀄리티가 낮다라고 한다면은 김정은 얼굴에 먹칠하는 거거든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처음 보낸 부대는 어쨌든 그 그럼요. 북한군의 그 명예를 좀 명예 연관돼 있다. 최정예 요원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인데 네. 근데 북한군의 현재 상황이 그다지 좋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리고 지금 영상이라고 나오는 뭐 일렬로 쭉 줄 서가지고 군복받는 그 영상은 지난 9월 달에 러시아와 라오스가 군사 훈련을 할 때 썼던 영상인데 그거를 밑에 꼬리표도 안 달고 북한군이 마치 군복받으라고 줄 서 있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건 아닙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사진들은 네, 사진이 아니라 영상이 영상들이요. 나와요. 네. 영상이 명확하게 그렇게 나오는데 다만 지금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는 것은 친러시아군 텔레그램 채널인 파라팩스가 네. 지금 북한군 병사 이 사진입니다. 네, 파라팩스가 북한군 병사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들을 계속 올리고 있다라고 외신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는데 텔레그램 채널이네요. 예. 네. 근데 이게 사진이잖아요, 지금 보는 게. 네네네. 그러니까 영상들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뉴욕 타임즈라든지 워싱턴 포스트라든지 미국 쪽, 서방 쪽 입장을 대변하는 외신 통해서는 네. 지금 5천 명의 쿠르스크에 5천 명 북한군이 모일 것이고 이미 선발대는 가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뭐 북한 내부 민심도 악화되고 있다는데 저희는 이제 저희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이 안보와 관련한 걱정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예. 북한 정권의 도발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네. 북한 정권의 도발 가능성은 지난 휴전 이후로 계속 늘 있었어요. 네네. 더군다나 북한의 최정예 요원들이 러시아로 빠져나갔다라고 하는데 네. 도발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더 북이 위험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언론 북한 관련돼서 확인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거는 태도가 맞지 않고요. 오히려 북한 정권의 도발 가능성이 낮아지죠. 다만 미사일을 비롯해서 서해라든지 뭐 동해라든지 미사일 훈련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의 의지를 외부에 표출할 수는 있겠지만 마치 무슨 국지전을 일으킬 듯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만 가중시키는 것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 상황 엄중합니다. 이거 오히려 국내 정치에 이용해 먹으면 안 돼요. 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아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최요한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